진범은 누군가 싶고 시비 공개합니다. 모모가 쏘아 올린 진범의 실체. 198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33세 여성 리네트 도슨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요.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40년 후 리네트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진범이 뭐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의 유해가 발견이 됐다거나. 어허. 리네트 도슨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2018년 5월 호주의 한 팟캐스트 방송 때문입니다. 해당 팟캐스트에서 리네트 실종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녀가 살해당한 정황들을 포착한 겁니다. 40년 동안 미제였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네요. 아니 근데 경찰도 못한 걸 팟캐스트에서 밝혔다고요? 자, 팟캐스트에서 지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리네트의 남편 크리스 도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은 아내가 사라진 뒤에도 6주 동안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남편 크리스가 리네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경찰은 남편 크리스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도 찾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실종된 리네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크리스를 기소하지 못했는데요. 야 근데 6주 동안이나 뭔가 찾으려고 안 했던 거잖아. 이건 의심 가지. 당시 럭비 선수이자 교사였던 크리스는 당시 제자였던 16살 소녀와 불륜 관계였고 아내 리네트가 사라진 후 단 하루 만에 불륜녀가 그의 집으로 이사. 아이고, 뭐야. 새 가정을 이뤘고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기 위해 청부 살인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많은 일을 했네, 팟캐스트가. 그리고 파장이 커지자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호주는 곧장 재수사에 돌입. 뭔가 살해 동기가 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움직였다는 건. 2022년 8월 재판부는 당시 리네트는 남편을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낼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라며 크리스가 이혼 시 지불해야 할 위자료를 피할 목적으로 리네트를 살해했다고 판단. 아직 리네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들로 크리스에게 유죄를 선고. 크리스는 4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리네트 실종 사건의 진실. 아직 형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살인자의 정체는 모모. 2017년 8월 중국 안후이성. 한 남성이 22년 전 발생한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범죄가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한 추리소설 속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겁니다. 오, 가끔 저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작품 보고 모방하는 범죄. 오, 그렇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죠.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해당 소설을 쓴 유명 작가 리우 용비어였습니다. 그 뭐야,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였어요? 자기 범죄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쓴 거라고요? 뭐야? 아, 이게 자기가 쓴 대로 했는지, 자기가 한 걸 쓴 건지. 그가 쓴 소설은 중국 유명 추리 소설로요. 한 여성 작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의 상황과 비슷해 실제 자신이 과거 범죄를 모티브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됐는데요. 소설보다 더 끔찍했던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중국 저장성 후저우의 한 여관. 당시 생활고를 겪던 리우는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의 눈에 띄었고 우발적으로 주인 부부와 그들의 손자 그리고 직원까지 살해한 후 달아났는데요. 그렇게 살인 후 22년 동안 리우는 작가로 승승장구. 앞서 말씀드린 이 추리 소설은 문학상을 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현실감 있는 글을 썼겠어요. 경험담인데. 싫어하니까. 간이 크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여관에 묵던 손님 중 안후이성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단서와
약 6만 개의 지문 샘플을 분석해 마침내 리우를 범인으로 지목했고요. 집에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한 리우는 22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순순히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던 겁니다. 예상은 했구나. 근데 너무 비겁하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신의 고통이 컸다면 자백했어야지. 자수했어야지. 왜 이제서 잡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까? 잠깐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남성.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죄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진범은 가까이에 있었다. 197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든 카운티 코네티컷 강. 13살 소년 데니 크로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5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지방검사 앤서니 글루니가 부임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적극적으로 파헤치기 시작. 수사팀을 새로 꾸려 수천 장의 문서와 수십 년치의 증거를 샅샅이 뒤지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분이 뭔가 꽂히는 게 있어서 이걸 다시 시작한 건가요? 새로운 게 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다시 주목받은 오래된 편지 하나. 이는 데니가 생전 다니던 성당의 카톨릭 사제 리처드 라빈이 2004년 살인자로부터 받은 편지라며 공개했던 것으로요. 편지는 범인이 자신의 살인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재감정한 결과 편지의 언어 패턴이 편지를 공개한 라빈과 일치. 이에 수사팀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라빈은 아동 성범죄자. 결국 성직을 박탈당했던 두 얼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인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냥 허위 연극을 한 건지. 그런데 라빈은 데니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데니를 강둑에서 폭행한 사실만 인정. 내가 다시 강둑에 갔을 땐 데니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난 죽이지 않았다고요. 데니 살해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요, 사건 당시에도 라빈이 살인범이란 명확한 물리적 증거만 없었을 뿐 라빈을 유력 용의자로 의심했었고요. 데니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던 정황, 살인을 시인하는 편지 등으로 보아 그가 진범임을 확신, 드디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기 동네 신자를 그 애를 왜 때려? 신부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당일 저녁에 지병으로 사망. 그렇게 50년 만에 드러날 뻔했던 진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야, 자백이라도 하고 죽지 그랬냐, 이 나쁜 놈아. 이건 억울한 거야.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진짜. 65년 만에 밝혀진 진실. 1956년 1월 어느 날 미국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 한 공원 인근에서 10대 남녀 보글과 컬리츠키가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을 맞아 사망. 부검 결과 이 소녀 컬리츠키에선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50년 되면 뭐 DNA 기술이 있겠습니까? 범인을 잡을 방법이 있나요? 뭐 총탄 같은 뭐 다른 증거는 없었던 건가요?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 과학수사의 발달로 과거 피해자 컬리츠키 부검 당시 확보한 증거에서 이 범인의 DNA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이 DNA 증거를 토대로 2019년 컬리츠키의 이웃 케네스 굴드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드디어 밝혀지나 싶은 순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용의자 굴드는 2007년에 이미 사망, 심지어 화장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굴드가 진범은 맞을까요? 사실 이 경찰이 굴드를 용의자로 지목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굴드는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던 건 상업용 DNA 데이터베이스 덕분이었는데요.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는 가족 찾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범인의 DNA와 일부 일치하는 DNA를 발견했고요. 그 DNA의 주인공이 바로 굴드의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굴드의 자녀들을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60년 넘게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유족들은 뭐 비록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대체 누가 범인인지 진실이라도 알길 바라지 않습니까? 굴드의 자녀들한테는 정말 엄청 괴로운 선택이겠다. 내가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살인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인범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굴드의 자녀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DNA 채취 검사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65년 만에 사망한 굴드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오. 진범을 결국 찾았군요. 찾았네요, 진짜. 피해자의 유족들은요. 65년 만이긴 하지만 적어도 누가 그랬는지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발전한 과학기술과 경찰의 끈질긴 집념 덕분에 65년 동안 가려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6살 소년의 기괴한 죽음. 1994년 11월 28일 영국.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 Go ahead, call the police. My son hasn't come back from school yet. Pardon? I said I'll report my son missing. He hasn't been back from school. Right. 하지만 다음 날 실종됐던 6살 소년 리키는 숲속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정말 기괴하게 리키의 시신은 나체로 이 마치 별 모양처럼 양팔과 양다리를 크게 벌린 상태였습니다. 뭔가 약간 그 종교 같은 거 결부된 거 아니에요? 뭔가 범인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2달여 만인 1995년 1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용의자의 정체. 바로 리키의 엄마. 실종 신고를 했던 루시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죠?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연상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루스의 집에서 이 인체 비례도 그림도 발견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에 경찰은 루스가 집에서 아들 리키를 살해한 후 숲에 유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 평소 루스는 어린 아들인 리키를 학대. 리키는 지역 아동보호 등록부에도 이미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살해한 뒤에 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상한 진술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2000년 루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루스의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 하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루스가 아들 리키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증거가 없잖아. 리키 살인 사건은 무려 2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리키 살인 사건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드디어 진범을 체포했습니다. 엄마? 진범의 정체는 사건 당시 13살이었던 이웃 제임스 왓슨이었습니다. 엄마 아니었네. 13살이? 증거 있어요? 재조사 중 피해자 리키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왓슨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사실 왓슨은 사건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리키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 그리고 당시 엄마 루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요. 왓슨은 이 가볍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요. 21년 만에 다시 용의자로 지목된 왓슨은 리키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말 바뀌었네. 하지만 살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오호, 말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왓슨의 형 앤드류가 왓슨이 생전에 리키 집에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 또 1994년 살인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왓슨이 리키의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리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왓슨은 사건 발생 28년 만인 2022년 최소 15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사형수의 모모. 1961년 영국 버킹엄셔 A6 도로 복면을 쓴 강도가 한 차량을 습격 36살 남성 그렉스텐을 살해하고 22살 여성 스토리를 강간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용의자 헨리티가 체포됐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빈 탄창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는데 절도 전과가 있는 헨리티가 그 호텔에 가명으로 투숙한 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O형 혈액형이 검출됐는데요. 헨리티의 혈액형도 O형.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 헨리티는 결국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이 또 나왔고 뭐 가명으로 호텔에 투숙한 것도 의심스럽고 뭔가 나오긴 했는데 혈액형은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부족하거든요. 당시 헨리티의 변호인은요. 헨리티는 강도, 살인, 폭행 전과도 없고 무엇보다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또 범행 도구에서 헨리티의 지문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며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토리는요. 런던 특유의 말투와 차가운 목소리, 저 파란 눈동자까지 기억나요. 저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다고요. 스토리의 확신에 찬 증언으로 인해 헨리티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이거는 피해자가 그냥 저 사람이라고 했잖아. 특정을 했죠. 그러면 지목이 된 거고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나요? 사형 선고 직후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일명 A6 변호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수많은 정치인과 법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는 물론이고 존 레논 부부도 헨리티 가족을 만나 격려. 형집행 정지 탄원에는 무려 9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영국인이 헨리티는 무죄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누명을 벗겨주세요. 헨리티의 말은 유언이 됐습니다. 아이고. 끝내 사형은 집행됐죠. 아니 죽기 직전에까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게 뭐 나중에 뭔가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결국 사건 발생 36년 만인 1997년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DNA 대조가 가능해졌고요. 1999년 경찰이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 DNA 대조 결과, 그 결과는 말이죠. DNA 일치였습니다. 뭐야? 헨리티가 맞았습니다. 이 진범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네. 뭐가 억울한 거야, 그러면? 결국 40여 년간 논란이었던 A6 도로 살인 사건의 진범은 헨리티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진짜. 충격의 말을 못 잇고 있군요. 이거는 그냥 너무 충격이다, 수많은 대중을 기만한 죄까지 추가해야 되겠네. 이거. 목격자한테 얼마나 또 비난했겠어. 네가 눈만 보고 알아? 대중들이 그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했을 거라고. 수많은 영국인을 농락한 살인자 헨리티. 40여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뒤 피해자 스토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헨리티가 살아들어 범인이라고 털어놔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요. 1975년 12월 5일 저녁 미국 펜실베니아주 여성 린디수 비클러가 자택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살해 도구인 흉기가 발견됐지만 손잡이가 수건으로 감싸져 있던 탓에 범인의 지문 채취도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고 이 중 수십 명이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무혐의. 범인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진 진범의 정체, 사건 발생 9년째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심령술사까지 동원, 진범을 찾고자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간절하면 심령술사를 경찰에 동원합니까? 범인이 되게 철두철미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죠.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문도 없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1997년 피해자 비클러의 옷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이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확인한 결과 아이고.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DNA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20년 용의자의 DNA를 재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조상이 이탈리아 가스페리나 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이탈리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수사망을 좁혀간 결과 비클러와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했던 가스페리나 출신 남성 데이비드 시노폴리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냥 고향 때문에 체포된 거잖아요. 가스펠리나 뭐 출신이면 뭐 다 범인인가? 그러니까. 당시 시노폴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시노폴리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려 46년이라는 긴 추적 끝에 경찰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커피잔! 2021년 2월 시노폴리가 한 공항에서 다 마신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이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이 쓰레기통에 버린 커피잔을 수거! 그렇게 시노폴리의 DNA를 채취해냈습니다. 범인의 DNA와 커피잔에서 검출한 시노폴리의 DNA를 대조한 결과 일치! 끈질긴 46년의 진범 추격 끝에 시노폴리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끝끝내 찾아내고야 만 겁니다. 대단하다. 체포된 시노폴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해당 수사를 끈질기게 추적한 수사 당국은 유족인 비클러의 남편에게 진범 체포 사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히로시마 일가족 증발 사건.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홍콩 밀실 살인의 전날. 2015년 5월 홍콩 마안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차량.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이퍼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행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에는 두 여인, 웡슈펑과 호리링 모녀가 숨져 있었습니다. 와이퍼는 움직이고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누군가 차 안에 침입해 모녀를 살해한 흔적도 또 자살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사망 원인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자 밀실살인으로 불리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당신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이 범인인 거예요? 놀랍게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숨진 아내의 남편 호킴선. 그는 홍콩 명문의 모 의대 마취과 부교수였는데요. 하지만 그에겐 너무나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범인인 이유.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모녀의 시신을 부검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부검 결과 모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 하지만 차량 어디에도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올 만한 정황이나 물건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난관에 부딪히려는 그때 여기 요가볼이 왜 찌그러져 있지? 요가볼이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후 탐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호킴선 교수가 요가볼에 가스를 넣고 있었어요. 소름. 그렇습니다. 남편 호킴선은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넣고 마개를 없앤 뒤 아내와 딸이 타고 있는 차에 넣어둔 거죠. 즉 밀실 살인 트릭을 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랑 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야, 진짜 정말 저 진짜 사람이야? 어휴, 인두껍을 쓴 진짜 악마네요. 아니 근데 왜 죽인 겁니까? 왜?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남편 호킴선은 자신의 제자이자 딸의 과외 선생인 한 여성과 불륜 관계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딸과 자살한 거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며 끝까지 뻔뻔하고 이 추악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7일을 공개합니다. 19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유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중에 흑인이 있다라는 제보와 차량 번호판에 YZA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제보를 근거로요. 당시 21살이었던 흑인 남성 체스터 홀먼을 용의자로 체포. 그리고 제가 범인 얼굴을 봤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홀먼을 범인으로 지목한 한 노숙자의 결정적인 제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홀먼은 살해 혐의가 인정돼 1993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난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범인이 아니라고요. 그는 누명을 쓴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한 단체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움으로 2018년 홀먼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 홀먼은 수감된 지 무려 2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증거도 많았고 홀먼이 범인이라고 한 제보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죄가 나오죠? 재수사 결과 범인 얼굴을 봤다고 증언하라고 경찰이 강요했어요. 당시 실적에 혈안이 돼 있던 경찰이 노숙자를 폭행까지 하며 홀먼을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거짓 제보를 강요했던 겁니다. 자, 이 경찰의 제보 조작은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범인은 붉은색 바지를 입었고 안경이나 모자는 쓰지 않았다라고 제보했는데요. 사건 발생 이래 홀먼은 녹색 바지에 안경과 모자를 쓴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친구의 제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보자들도 사실은 경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실수로 뭐 다른 사람 공고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악의적으로 저 사람을 지목하고 간 거네. 경찰의 조작된 제보 때문에 2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홀만. 21살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49의 중년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작한 거짓 제보에 희생된 대가로 980만 달러, 한화로 약 10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가족들도 야, 니네 집 아들 살인했다며 뭐 이런 소리 들었을 거고. 그죠. 아유. 그가 잃어버린 지난 28년의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1957년 12월 3일)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은 납치 사건.
일리노이주 시커모어에 살던 7살 여자아이 마리아 리덜프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덜프를 찾기 위해서 지역 경찰은 물론 FBI 요원 60명 그리고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까지 동원,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을 정도로 미국 전역이 리덜프 찾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리덜프는 실종 5개월 만에 집에서 약 160km 떨어진 숲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아유. 유력한 용의자도 DNA 증거도 없는 상황. 결국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묻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리덜프가 사망하고 무려 54년이 지난 2011년 7월 용의자인 잭 데니얼 맥컬로가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태 안 잡히다가 어쩌다가 54년 만에 잡힐 수가 있죠? 54년 동안 묻혀있던 미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맥컬로를 용의자로 지목한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 사라진 학명. 맥컬로가 그랬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잭 데니얼 맥컬로의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두 딸들에게 아들의 범죄를 고백한 겁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이걸. 저 말을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너무 불쌍하다. 사실 맥컬로는 사건 당시 마리아 리덜프의 이웃에 살던 17살 소년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요. 사건 당일 공군에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에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주장, 알리바이를 대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리덜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딸들이 어머니의 유언을 제보. 2008년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맥컬로의 전 여자친구의 결정적 증언. 리덜프가 없어지기 전날 맥컬로에게 티켓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검표 도장이 찍히지 않은 미사용 상태의 시카고행 열차 탑승권이 발견된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과 전 여자친구의 결정적 제보에도 불구하고 그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고요. 정황이나 심증은 이때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물리적 증거가 없다. 특히 50여 년 전 사건을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판단할 수는 없다. 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결국 2017년 4월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맥컬로에게 무죄를 선고. 아이고. 결국 이 사건은 다시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모모 살인범을 잡은 제보. 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던 살인범을 극적으로 검거. 당시 일본 언론들은 무려 2년 7개월 만에 검거된 살인범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2년 7개월이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러게. 2007년 3월 살인범 이치하시 다스야는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호커를 성폭행하고 살해. 경찰은 이치하시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꾸린 뒤 잠복과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요. 무려 1,000만 엔,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 7개월이나 살인범 이치하시의 흔적을 수사했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수탁에 허탕을 치는 등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도둑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보한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뭐죠? 학생증 증명사진 같은 것 같은데? 이치하시는 아니죠? 누구야?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쌍꺼풀과 오뚝한 코, 얇은 입술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이치하시 본인의 사진이 맞습니다. 얼굴 바꿨구나. 성형수술? 응, 바로 바꿨네. 도망다니려고. 아니, 저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치하시 같아요. 사실 이치하시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얼굴을 성형하며 페이스워크를 감행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바늘과 실로 코를 꿰매고 입술을 자르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살인범 이치하시가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의사는 사진 속 이치아 씨의 볼에서 사마귀 제거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그의 볼에 있던 사마귀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대단했네. 아, 잘했네. 자, 경찰은 의사의 제보 덕분에 이치아 씨의 새로운 수배 사진을 배포했고요. 마침내 2009년 11월 10일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치아 씨를 목격한 한 선박회사 직원의 신고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오프 살인범 이치아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이걸 했다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정말.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2012년 5월 미국 뉴욕의 경찰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33년 전 그 아이 당신이 죽였잖아. 네, 사실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33년이나 숨어있던 범인이 왜 범행을 자백하게 된 건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 당시 6살이었던 꼬마 에탄 파츠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진 파츠. 밝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은 각종 뉴스와 신문 일면에 보도되며 세상에 알려졌고요.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 경찰은 물론 FBI까지 나서서 미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사라진 파츠의 흔적, 범인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너무 안타깝네요.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파츠가 실종된 지 4년 만인 1983년에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파츠의 실종일인 5월 25일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 팩에 실종 어린이의 사진이 게재된 것도 이 파츠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 정도로 캠페인까지 있었다면 뭐 정말 온 국민이 계속해서 이 파츠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유, 안타깝네요. 결국 실종 22년 만인 2001년 안타깝게도 파츠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요. 근데 저게 어떻게 뭐 실종이 됐건 사망이 됐건 어떻게 처리가 됐건 이 가족들은 어떡하냐고요. 가족들의 마음. 가만 시신이라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휴. 그런데 영원히 잊힐 뻔했던 파츠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 사건 발생 31년 뒤 2010년 맨하튼 검찰청에 사일런스 벤스 검사가 새로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파츠 사건을 재수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뒤 뉴욕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전에 그가 뉴욕에서 아이를 죽였다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뉴저지에 사는 51세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가 과거 한 아이를 살해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뉴욕 경찰은 즉시 에르난데스를 체포. 그리고 집요한 추궁 끝에 그가 33년 전 이 파츠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와, 솔직히 그냥 설마 하고 그냥 뭐 그 얘기 들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정말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 에르난데스는 에탄 파츠 살해 혐의로 201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8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살인범을 보며 파츠의 아버지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그래도 오래된 사건을 집요하게 잊지 않고 수사했던 분들이거든요. 이 장기 미제 사건은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 어쨌든 저희도 뭐 아이를 찾는다는 제보나 이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보스턴의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갱스터 제임스 화이티 벌저. 그는 보스턴 윈터 힐이라는 갱단의 두목으로 살인, 협박, 마약 거래 등 범죄 혐의 보고서만 200쪽이 넘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FBI는 1995년부터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잠적한 화이티 벌저를 인터폴과 공조하며 쫓았지만 그는 흔적 하나 없이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FBI의 수배 명단 1순위에 오른 그의 현상금만 무려 한화 약 22억 1천만 원이었고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들여 수년간 19개의 국에서 수사를 벌였음에도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6월 화이티 벌저가 모습을 감춘 지 무려 16년 만에 FBI는 드디어 극적으로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오. 어찌 16년이면 긴 세월인데. 그러게. 16년 동안 자취를 감춘 화이티 벌저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한 시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역시. 2011년 FBI는 화이티 벌저의 여자친구 캐서린 브레이그가 함께 잠적했다는 사실에 주목. 16년 동안 찾아 헤맸던 벌저 대신 그의 여자친구 캐서린을 수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캐서린의 나이대인 60대 여성을 메인 타깃으로 주부들이 TV를 즐겨보는 낮 시간대 현상 수배 광고를 집중적으로 방영했습니다. This is an announcement by the FBI. Have you seen this woman? The FBI is offering $100,000 for tips leading to Catherine Grieg's whereabouts. She is wanted for harboring James Whitey Bulger, a fugitive on the FBI's 10 most wanted list. 60-year-old Grieg is the girlfriend of 81-year-old Bulger. Call the tip line at 1-800-CALL-FBI. 그 결과 광고를 방영한 지 단 하루 만에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캐서린을 본 것 같아요. FBI는 제보 전화 내용을 토대로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한 아파트에서 화이티 벌저와 여자친구 캐서린을 체포. 자,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화이티 벌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여자친구 캐서린은 신분 위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지금도 FBI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경찰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마다 모모하는 남자. 2013년 3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 집주인인 64세 여성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여성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은 불나기 화재 전에. 죽였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죠. 그럼 혹시 그 흔적을 없애려고 방화를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여놓고. 네네.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된 용의자는 사망한 여성과 오랜 친구 사이였던 53살 남성 게리 로슨. 그는 살인과 방화, 증거 조작, 시신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지지부진. 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재판은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게리 로슨의 재판이 3년 동안 이어진 이유. 뭐라고요? 뭐야? 게리 로슨은 재판 때마다 마치 악마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절규, 이상 행동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고요. 이로 인해 재판 진행이 불가능. 이렇게 로슨의 재판은 무려 3년이나 연기됐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건 뭐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재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뭐 약물 치료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이 3년째 접어든 2016년 게리 로슨의 난동에 당황한 판사와 달리 검찰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재판 때마다 로슨이 발작을 일으키자 검찰이 로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신과 의료진에 따르면 게리 로스는 2013년부터 쭉 꾀병을 부리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쇼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로스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척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3년 내내 별짓을 당하네요, 진짜. 그 노력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지. 결국 3년이나 재판을 연기시킨 로슨의 거짓 연기는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방화, 증거 조작, 시신 훼손 등 모든 혐의를 포함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연기까지 행한 게리 로슨에게 최대 8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연기가 아닌 죄를 뉘우치는 진심만이 통한다는 것 깨닫길 바랍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해결한 모모. 2017년 6월 미국 중국인 유학생이었던 장잉잉이 돌연 실종.
경찰은 CCTV를 통해 장잉잉이 한 남성의 차에 타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이후 더 이상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얼마 뒤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입수. 크리스텐슨이란 남성을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오, 실종 사건이 아니고 살인 사건이었네요. 근데 그 남자가 살인범이라는 뭐 증거를 찾은 겁니까? 사실 경찰은 실종된 장잉잉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크리스텐슨을 체포한 이유. 크리스텐슨의 여자친구 블리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사실 이 여자 내가 죽였어. 시신은 절대 찾지 못할걸. 크리스텐슨 본인이 장잉잉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자신에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범행 수법을 묘사한 크리스텐슨. 이에 블리스는 경찰에 신고.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크리스텐슨은요. 글쎄,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자신은 살해 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야? 한 사람은 일단 거짓말하는 건데 네. 블리스의 증언 말고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은 처벌하기 힘들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법정에선 크리스텐슨은 결국 살해 혐의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뭐야? 그럼 채택된 거죠, 증언이? 그렇죠. 법정에서 크리스텐슨이 살인범이라고 판단한 결정적 증거 바로 녹취 파일. 크리스텐슨이 범행을 자백할 때 여자친구인 블리스가 그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 역시. 이 녹취 증거 덕분에 결국 크리스텐슨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텐슨의 이 끔찍한 범행에 유족들과 일각에서는 사형을 주장,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데다가 녹취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배심원들은 끝내 사형 선고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요. 결국 판사는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03년 1월 9일 프랑스 9살 소녀 에스텔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한 차량에 의해 납치를 당했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스텔을 찾기 위해 신문과 방송국이 나섰고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지만 끝내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소녀는 에스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이자벨과 파비엔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16년 동안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무려 14명의 젊은 여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겁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같은 납치범인 건가요? 이게 인신매매 같은 거 아닙니까? 연쇄 납치범 이런 거예요? 2003년 범인은 13세 소녀를 납치하려다가 덜미가 잡혀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당시 61세였던 미셸 프루니레. 수사가 시작되고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른 그의 범죄 행각. 프루니레는 8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그중 에스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스텔 사건은 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일부만 자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프루니레가 에스텔을 살해했을 거라는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프루니레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에스텔의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건이 있던 당일 프루니레에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들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걸었다는 것, 실제 통화 기록도 존재했고 기록상 프루니레의 집에서 사건 장소까지 250km나 떨어져 있었기에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요. 야, 이게 알리바이는 있는데 결정적인 알리바이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증거도 에스텔도 찾지 못한 채 수사 종결.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16년 후인 2019년 에스텔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결정적 증인이 등장하며 프루니레는 에스텔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사건의 키를 쥔 증인의 정체는 바로 그의 아내였던 모니크 올리비에. 그녀는 에스텔 사건이 있던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건 건 푸르니레가 아니라 접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그날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왜 이제 해? 협박당했을 수 있지. 무슨 협박이야? 벌써 범죄가 몇 갠데. 사실 그의 아내 올리비에는 푸르니레의 납치와 살인을 도운
공범이었습니다. 프로니레가 체포될 당시 같이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프로니레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게다가 공범이었으니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6년이 흐른 뒤 에스텔의 가족이 딸의 실종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진범을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자 용기를 내 나선 겁니다. 아내의 폭탄 증언에 프로니레도 결국 본인의 죄를 자백. 이미 다른 사건으로 2008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프루니에는 에스텔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5월 감옥에서 사망했는데요. 아내의 결정적 증언으로 16년 동안 묻혔던 사건의 진범은 밝혀졌지만 아직도 에스텔의 시신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모모. 2015년 3월 새벽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글. 브리트니 지금 어딨어?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사랑해. 뭐야? 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그죠? 친구랑 만났다가 집에 간다고. 너 왜 연락 안 받아? 어. 빨리 연락 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안 네, 되니까 왜 연락을 안 주냐. 그로부터 6시간 뒤 캐나다 세스커툰의 외곽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리트니? 맞습니다. 뭐야? 사망한 여성은 당시 18살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샤이엔 앙트완. 평소 브리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으로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샤이엔이었습니다. 뭔가 쎄한데. 쎄하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샤이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샤이엔은 브리트니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샤이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2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7년 3월 사건 2년 만에 드디어 브리트니를 살해한 진범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였어요? 진범은 설마. 바로 그녀의 친구였던 샤이엔이 맞았습니다. 뭐야?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뭐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바로 사건 당일 샤이엔이 SNS에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왜? 무서워. 무서워. 그냥 왜? 예쁜 사진인데? 그냥 친구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브리트니 가골이 사망할 당시 시신 옆에는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이 벨트로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 추정.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같은 모양의 벨트가 보이시죠? 뭐야? 저 있잖아. 저기 벨트가 여기 있잖아. 네네네네네. 자기 벨트를 풀러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사진 속 샤이엔의 벨트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가 동일했던 건데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이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샤이엔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를 발견. 그리고 벨트에서 검출했던 DNA와 샤이엔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 진범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샤이엔은 끝까지 브리트니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고 샤이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